샌안토니오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범죄도 폭염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땅속으로 함몰되는 거죠. 실제로 2013년 두 학생이 동네 공터에서 놀다가 땅이 꺼지면서 수십만 년 된 거대한 동굴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동굴이 이미 건설된 주택가 바로 밑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게 샌안토니오 지하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도시 밑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 사람들이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말 그대로 물에서 태어난 도시입니다. 300년 전 스페인 정착민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강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때문이었죠. 그렇게 텍사스 최초의 영구 정착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15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3,7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면서 150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거리를 걷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그 거리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온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도시 표면은 얇은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약 5cm 깊이로 내려가고 고속도로에서는 15cm까지 두꺼워지죠. 아스팔트 밑으로 평균 45cm 깊이까지는 다져진 자갈층이 있어서 차량 하중을 흡수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막아줍니다. 더 아래 약 60cm 깊이에는 특별히 다져진 흙이 있는데, 땅이 약하면 석회나 시멘트를 섞어서 안정화시키죠. 여기서부터 도로 구조가 끝나고 공공시설 구역이 시작되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작은 통신선과 전기배선이 이 깊이에 놓입니다. 90cm 지점까지는 통신과 인터넷 케이블이 지나가고, 그 옆으로 저압 전력선과 가스관이 함께 놓여 있죠. 약 120cm 깊이에서는 중간 지름의 수도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샌안토니오는 동결선이 없는 더운 기후라서 이 깊이는 오직 신뢰성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충분히 깊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도시 공공시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뭔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샌안토니오 번화가 아래 같은 120cm 깊이에 또 다른 도시가 숨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오래된 묘지들이 표면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데, 캠포산토라는 옛 가톨릭 묘지와 산페르난도 대성당 근처 매장지, 심지어 알라모 주변까지요. 초기 정착민들에게 이곳은 변두리였고, 선교사들과 농부들, 군인들과 아이들이 여기 묻혔습니다. 캠포산토는 9세기 초에 열렸고 빠르게 도시의 주요 묘지가 됐지만, 1850년대가 되자 개발로 둘러싸였고 새 매장지는 더 먼 곳으로 옮겨졌죠. 현대 고고학 보고서들은 참호를 파다가 작업자들이 인간 유골을 우연히 발견한 수십 건의 사례를 담고 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미람 공원에서 120cm 깊이에서 완전한 골격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 병원 근처에서 참호를 파던 중에는 관의 잔해와 뼈, 장신구 조각들이 나왔고, 알라모 근처에서는 놀랍도록 잘 보존된 옷단추들이 발견됐죠. 산페르난도 대성당의 기록에는 17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수천 개의 이름이 있지만, 1920년대에 시는 일부 시신만 발굴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수천 개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사람들의 기억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속으로 녹아들었거든요. 이제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현대공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 150cm 깊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큰 파이프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지역 냉각 시스템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앙 집중식 도시 에어컨이죠. 샌안토니오는 더운 기후에 위치해 있어서 냉방이 시 정책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시내에는 커머스 스트리트와 체리 스트리트에 두 개의 냉각 플랜트가 있고, 이들은 컨벤션 센터와 알라모 돔, 아메리카 타워, 최소 7개 호텔을 포함한 주요 건물들과 연결된 단일 냉각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건물들은 혈류에 연결된 장기들처럼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차가움을 받고 데워진 물을 돌려보내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죠. 시스템은 폐쇄 루프라서 물이 플랜트에서 반복적으로 냉각되고 건물로 순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연적인 물 손실은 재활용물로 보충됩니다. 냉각 플랜트에서 냉매가 물에서 열을 흡수해서 출구에서 물은 섭씨 6도 정도로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펌프들이 이 냉각된 물을 공급 파이프를 통해 시내 블록들로 보내죠. 건물 내부에서 물은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공기와 장비에서 열을 제거하고 자신의 차가움을 줍니다. 차가움을 방출한 후
물은 섭씨 7도에서 8도 정도 따뜻해져서 돌아오는데 이 따뜻한 물은 다시 플랜트로 이동하고 냉매가 거기서 열을 추출해서 온도를 약 섭씨 6도로 낮추면서 사이클을 닫습니다. 냉매가 흡수한 열은 내부 루프를 순환하는 물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 냉각탑으로 공급되는데 여기서 물의 일부가 증발하면서 열을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죠. 시내만 해도 네트워크가 약 22,000톤의 냉방 용량으로 작동하는데 이 단위는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 얼음을 사용하던 시절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시내 네트워크만으로도 수만 개의 가정용 에어컨을 대체하는 셈이고 이 덕분에 도시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절약하고 옥상 응축기 장치의 소음과 부피를 피할 수 있거든요. 약 3.6m 깊이에는 큰 수도 본관들이 놓여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과 충돌하지 않도록 더 깊이 배치되고 교차로 아래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시내 아래 같은 깊이에 물 공급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데 평범한 현대 파이프들보다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바로 스페인 시대의 놀라운 흔적인 옛 관계수로 아세키아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아세키아 마드레인데 어머니 수로라는 뜻입니다. 300년 전에는 땅에 파서 석회암으로 둘러싼 열린 도랑이었고 물은 샌안토니오 강에서 직접 가져와서 선교지와 들판, 정착지로 운반됐거든요. 아세키아 마드레만 해도 강의 댐에서 산안토니오 대 발레로 선교지까지 거의 5.6km나 뻗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라모로 유명해진 바로 그곳입니다. 18세기에 샌안토니오는 7개에서 8개의 주요 아세키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총 길이가 24km를 넘었죠. 이 구조물들은 전체 시스템을 통틀어 하루에 수천만 갤런의 물을 운반했고 개별 수로들은 하루에 700갤런 이상을 운반해서 약 1,400헥타르의 작물을 관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 최초의 공학적 인프라였는데 오늘날의 수도 본관과 터널 못지않게 중요했거든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열린 수로들이 개발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물은 옆에 놓인 큰 파이프들을 통해 우회됐으며 가장 오래된 아세키아들은 점차 메워져서 결국 거리와 주차장, 건물 아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약 7.6m 아래에는 잊혀진 지하실과 버려진 지하 레벨들이 놓여 있습니다. 알라모 플라자의 역사적인 맹거 호텔 지하실에는 한때 통로가 있었는데 호텔 주인이 저명한 손님들을 인접한 양조장으로 개인적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하녀 셀리 화이트와 리처드 킹 선장의 영혼이 여전히 여기서 배회한다는데 킹은 1885년 호텔에서 사망했죠. 하녀의 운명은 완전히 비극적이었는데 1876년 3월 그녀는 사실혼 남편에게 여러 차례 총에 맞았고 이틀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텔이 그녀의 장례 비용을 지불했고 32달러 영수증이 여전히 로비에 전시돼 있거든요. 또 다른 예는 노스스타 몰인데 1980년대에 이 몰은 작은 지하층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상점들이 있는 아케이드였고 에스컬레이터가 그리로 내려갔으며 아이들이 내려가서 장난감을 사거나 전문점에서 음악을 둘러보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층은 폐쇄됐고 에스컬레이터는 제거됐고 문은 잠겼으며 이제 대부분의 쇼핑객들은 발밑에 버려진 복도 전체가 놓여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기억도 이 지하실들과 같은 깊이의 뿌리를 내렸는데 당시 일부 지하실을 대피소로 전환했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표지판으로 표시됐고 각각은 이 주간의 자율성을 위해 설계됐으며 생존 비스킷과 물통이 비축돼 있었죠. 1960년대 초에는 지하실 대피소가 새 건물의 특징으로 간주되기도 했는데 원더랜드 쇼핑시티몰 개관식에서 행정부는 자원한 부부를 지하실 대피소에 배치했고 전화기와 배터리, 라디오, 식량 공급만으로 2주간 거기서 살아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대피소에는 식수용 64리터 통과 위생 키트가 있었는데 물통이 다 떨어지면 화학 화장실로 용도가 변경됐거든요. 1960년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메소디스트 병원이 건설됐을 때 시연은 본격적인 구경거리로 변했는데 부릅 육군 의료센터의 헬리콥터가 거대한 연기 폭죽 장약을 투하해서 핵폭발과 닮은 버섯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적은 완전히 상징적이었는데 당시 가장 큰 위협이 어떤 모습인지 대중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새 병원의 지하실에 사람들이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생존 복합시설이 포함될 것임을 즉시 입증하는 거였습니다. 샌안토니오 아래 약 21m까지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세계가 놓여 있는데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물이 만든 겁니다. 샌안토니오는 석회암 위에 앉아 있고
바로 이 땅이 공동들로 가득 찬데 수천 년 동안 물이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서 전체 지하 미로를 만들어냈거든요. 2013년 겨울 2명의 학생이 뉴리지 앳 루가우 캐년 동네의 공사장을 탐험하다가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섬세한 고드름 같은 종유석으로 덮인 금고들이었고 아래에는 석순 기둥들이 솟아 있었죠. 이 형성물들은 수십만 년 된 것이었는데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인 락 도브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길이가 약 137m, 폭이 27m, 높이가 13m에 달하죠. 그때까지 그 지역은 이미 개발 중이었고 발견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새 집들과 거리들 아래에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세계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동굴 발견 후 토지 소유주는 장벽을 설치하고 입구를 봉인했지만 동굴은 파괴 행위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집이 땅속으로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굴을 영구적으로 격리하고 그곳에 향후 주거 건설을 막기 위해 부지를 재설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죠. 또 다른 유명한 형성물인 로버타 바론 동굴은 동쪽의 또 다른 주거 지역에 숨겨져 있는데 훨씬 더 크고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인기 있는 명소였고 동굴은 결국 폐쇄됐지만 그 전에 1500m 이상의 통로가 지도로 그려졌거든요. 도시 아래 약 46m 깊이에는 거대한 홍수 통제 터널들이 지나가는데 그것들의 생성 이야기는 극적이면서도 비극적입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1921년 9월 허리케인이 도시 위로 폭우를 쏟아부었을 때 일어났는데 단 24시간 동안 도시에 18c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이 둑을 넘쳐 시내 거리들은 광포한 운하로 변했는데 물이 다리와 집들, 전차들을 쓸어가면서 50명 이상이 죽었고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죠. 20세기 후반까지 엔지니어들은 홍수를 지하에 숨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그렇게 두 개의 거대한 홍수 터널이 건설됐습니다. 첫 번째는 샌안토니오 강 터널인데 내부 직경이 약 7.3m로 트럭 2대가 나란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길이가 5km를 넘습니다. 폭우가 도시에 쏟아지면 강 상류에서 물이 이 콘크리트 동맥으로 흘러들어가 하류로 나오면서 도심을 우회하는데 이 덕분에 유명한 리버워크가 광포한 강바닥이 아니라 경치 좋은 산책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페드로 크릭 터널인데 약 1800m이고 같은 원리로 건설됐죠. 이 터널들을 건설하는 것은 공학적 위협이었는데 수백 톤 무게의 거대한 터널 굴착기들이 24시간 내내 석회암을 뚫어나갔고 1990년대 중반까지 두 시스템 모두 완성돼서 가동됐습니다. 폭풍이 샌안토니오를 강타하면 수천 입방미터의 물이 터널 속으로 사라지는데 비가 도시 위로 쏟아지고 물은 빗물 배수구로 흘러들어가 강을 향해 이동합니다. 수위가 임계값에 도달하면 터널 유입구에 수문이 열리고 흐름은 파편렉을 통과한 후 수직 샤프트로 떨어지는데 이게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에어록 형성을 막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현대 샌안토니오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뭔가가 놓여 있습니다. 도시 아래에 작은 바다 전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에드워즈 대수층인데 최대 244m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지하 물 함유 지층이고 그 기초는 균열과 공동들로 가득 찬 석회암입니다. 북쪽 언덕의 충전구역에 비가 내려서 빠르게 다공성 석회암을 통해 스며들고 더 깊이 내려가면 물은 더 큰 균열들을 발견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대수층에 들어가면 물은 암석의 투과성에 따라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큰 도관 채널을 통해서는 빠르게 흐르지만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는 천천히 흐르죠. 물이 축적되는 곳에서는 다시 표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코말과 산마르코스 같은 주요 샘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곳에서는 펌프장에 우물이 뚫리고 물이 표면으로 끌어올려진 후 표준 처리와 소독을 거쳐 배수 저장소로 보내지죠. 마침내 이 저장소들에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 도시로 그리고 당신 수도꼭지로 흐릅니다. 카르스트 에드워즈에서는 때때로 단 며칠 만에 물이 질주하는데 추적 실험으로도 테스트됐습니다. 무해한 염료가 충전구역에 부어져서 다시 표면으로 나올 때까지 추적됐고 때로는 단 1일에서 3일 만에 샘들과 우물들에 나타났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전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만 명 이상이 에드워즈에서 공급된 물을 마십니다. 대수층은 텍사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샘인 코말 스프린스와 산마르코 스프린스도 공급하는데 거기서 수정처럼 맑은 시내들이 솟구쳐 나와서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생물들을 유지합니다. 눈먼 텍사스 도롱뇽과 희귀한 지하 물고기들,
작은 갑각류들이죠. 도시가 성장하면서 대수층에서 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가뭄 기간 동안 수위가 떨어지면서 샘들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환경운동가들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1990년대에 갈등이 법정으로 갔고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판사가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물 채취를 제한하라고 텍사스에 명령했죠. 그 이후로 샌안토니오는 할당량과 관리 계획, 도시의 필요와 자연의 존재 권리 사이에 끊임없는 균형 잡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수층은 취약한 시스템인데 어떤 연료 유출이나 화학물질 누출도 며칠 만에 균열을 통해 이동해서 물 공급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날 에드워즈 대수층은 지하에 숨겨진 도시의 생명선인데 그 수위가 매일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전략적 자원으로 보고 다른 이들은 섬세한 살아있는 세계로 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지하 바다 없이는 샌안토니오가 단순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